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두 번째 이야기, 헉과 짐 남쪽으로 여행하다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엔 부자가 된 허클베리 핀은 좀 불편했지만 더글라스 과부댁에서 지내면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하는 것에 재미도 붙여가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는데, 술주정뱅이 아빠가 나타나 헉을 데리고 강 건너 숲 오두막에 감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호두나무 채찍으로 매일 때리죠. 헉은 우여곡절 끝에 폭력적인 아빠에게서 탈출해 잭슨 섬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팔려갈 거라는 두려움으로 도망친 헉인노예 짐을 만나 같이 숨어 지내게 되죠. 폭풍우도 끝나고 헉은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자애로 변장해 마을로 건너갑니다. 마을 강가 쪽에는 예전에 비어있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헉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아빠와 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헉이 사라진 후 범인이 헉의 아빠일 거라는 이야기와 짐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빠는 200달러의 현상금이, 짐은 300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여자의 남편이랑 또 한 사람이 잭슨 섬을 수색하러 오늘 밤 자정이 넘어 출발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헉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헉과 짐의 아슬아슬한 모험 속으로 우리도 함께 떠나보아요. 여자의 집에서 나온 나는 50야드쯤 강을 따라 올라간 다음 다시 뒤로 되돌아서 그 집 한참 아래에다 매둔 카누 있는 데까지 걸어갔습니다. 몸을 실기가 무섭게 출발했지요. 강 한가운데 근처에까지 왔을 때 11시를 날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섬 북단에 이르자 거의 숨이 끊어지지 않았나 할 정도였지만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예의 그 야영을 했던 숲속으로 곧장 달려가 높고 마른 땅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카누에 몸을 싣기가 무섭게 1마일 반 하류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향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상륙하자마자 숲을 뚫고 언덕을 올라가 동굴 속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갔지요. 동굴 속에서는 짐이 땅 위에 낮아빠진 채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어서 일어나. 단 1초도 오물거릴 시간이 없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단 말이야. 짐은 아무 말도 묻지도 않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반 시간 동안 그가 한 행동으로 보아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있는지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몽땅 뗏목에 실었고, 뗏목을 감추어둔 버드나무 우거진 물고비에서 언제라도 밀어내도 좋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동굴의 불을 껐고 그 다음에는 촛불 광선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들은 뗏목을 타고 뚝의 그늘진 곳을 미끄러져 내려간 뒤 지주건듯이 고요한 섬 아랫목을 지나갔습니다. 물론 둘 다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지요. 동쪽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우리들은 일리노이주 쪽 강둑의 큰 굴곡에 있는 사주에다 뗏목을 매놓고 도끼로 미루나무 가지를 쳐서 뗏목 위를 덮어 놓았기 때문에 뗏목은 마치 강둑이 움푹 들어간 곳처럼 보였습니다. 사주란 미루나무가 마치 썰의발처럼 우거진 모래톱입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은 출발했지요. 닷새째 되던 날밤 우리는 세인트 루인스를 지나 일리노이주 케이로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뗏목을 팔고 보트를 구해서 오하이오 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낮에는 대부분 잠을 잤고 어두워지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강의 반대쪽 일리노이주 쪽에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짐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짐은 그곳이 케이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은 카누를 준비시키고 나는 그 빛을 보러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케이로가 아니었습니다. 곧 우리는 강 하류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무척 어두운 밤이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증기선이 우리들을 향해 매우 빠르게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짐과 나는 뗏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배는 뗏목을 쳤습니다. 내가 물 밖으로 나왔는데 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짐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강 반대편으로 헤엄을 쳐서 나아갔습니다. 나는 크고 나무로 된 집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갑자기 매우 화가 난 많은 개들이 나를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개들은 끔찍하게 지저대었고 집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긴 누구냐? 조지 잭슨이에요. 나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데리고 가 새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원하면 그들과 함께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집이었고 음식도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의 하인 중의 한 명이 내게 와서 자기와 함께 어디로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 옆 나무들 아래로 갔습니다. 거기에 짐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정말 짐을 다시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짐은 증기선이 뗏목을 쳤을 때 뗏목이 부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짐이 뒤쫓아가 뗏목을 잡았고 나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에 사는 것이 잠시 동안은 좋았지만 더 많은 자유를 만끽하였고 뗏목 위에서는 안락했기 때문이지요. 한 이틀 낮과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밤이나 어두워지면 여행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짐을 보거나 짐에 관해 질문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mon동이 틀 무렵 나는 작은 카누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타고 간 기슭으로 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사이로 두 사나이가 허둥지둥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뒤쫓고 있을 때 쫓기는 쪽은 언제나 나 아니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황급히 뺑소니를 치려는 참이었는데 벌써 사나이들이 내 가까이까지 와서는 사람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나쁜 일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곧장 칸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지들 마세요. 아직 대소리도 말굽소리도 들리지 않는걸요? 덤불속을 헤치고 개울 쪽으로 올라갈 만한 시간은 아직 있어요. 그런 다음 물속으로 들어가 나 있는 데까지 걸어와서 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개가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어 쫓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두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들이 카누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뗏목을 메어놓고 모래톱을 향해 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은 거의 70살이 되어 보였는데 대머리에다 희끗희끗한 구렛나루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 두 사람 모두 매우 늙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했고 우리는 카누를 타고 재빨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뗏목으로 돌아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 제일 먼저 알게 된 사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었지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너한테 내 비밀을 말해줄게. 나는 실제 공작이다. 나의 할아버지는
브리지워터 공작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셨단다. 공작이 늙어 죽자 나의 할아버지의 남동생이 모든 것을 훔쳤고 자기가 브리지워터의 공작이 되었단다. 그런데 영감도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망한 프랑스의 황태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매우 처근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있게 된 것이 몹시 기쁘고도 자랑스러웠지요. 우리들은 공작과 황태자 신분에 맞는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영감은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말을 걸 때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드시 폐하라고 부르며 식사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에게 시중을 들고 자기 앞에선 앉으라고 할 때까지 서 있어 준다면 그래도 얼마만큼은 위로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과 나는 그를 폐하 대접을 해주기 시작했고 이 일 저 일을 보살펴 주었으며 그가 앉아도 좋다고 할 때까지 서 있었지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왕도 공작도 아니고 그저 천하의 협작꾼이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혼자만 알고 내색을 않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귀찮은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놈들은 자기들을 왕이니 공작이니 하고 불러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한 나는 반대하지 않았지요. 짐에게 얘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빠한테서 무엇인가 배운 바가 있다면 이런 종류의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꽤나 갖가지 일을 물어댔습니다. 왜 뗏목을 그렇게 나뭇가지로 덮어두는지, 어찌해서 대낮에는 강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쉬고 있는지, 짐은 도망 중인 검둥이가 아닌지 따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당치도 않는 말씀, 도망 중인 노예라면 남쪽으로 가겠냐고요. 어떤 식으로라도 사태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집 식구들은 미주리주 파이크군에서 살고 있었어요. 올리언서 하류 44마일 지점에서 초라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벤 숙부네 집으로 가는 중에 식구들 모두 죽고 남은 건 아버지의 노예 짐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소형 보트를 타고 와서는 짐이 도망친 검둥이임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그를 빼앗아 가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린 이제 더 이상 대낮엔 강을 따라 내려가지 않기로 했지요. 밤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공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대낮에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낼 테니 내게 맡기면 어때? 머리를 잘 짜볼 테니까 말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 하나를 세워보지. 하지만 오늘은 그만두기로 하자. 저 건너 마을 옆을 지나고 싶진 않거든. 안전하지 않단 말씀이야. 우리들은 며칠씩이나 어느 마을에도 멈추지 않고 강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짐과 나는 사기꾼 같은 왕과 공작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술에 취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일 계획을 짜내고 한탕 할 궁리만 했습니다. 어쩐지 그 꼴이 보기 싫었지요. 갈수록 더 질이 나쁜 짓거리를 꾸미고 어느 집이나 가게를 털던지 미조 지폐를 만들던지 무슨 그런 못된 짓거리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자 우리들은 덜컥 겁이 났고 그런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말자고 조금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이 두 놈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치자고 의견을 모았지요. 그래서 짐과 나는 가능한 빨리 그들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했지요. 그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왕이 어느 마을로 가면서 우리들 보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내내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공작과 나는 그를 찾으러 마을로 갔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그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어느 술집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었는데 공작과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강을 향해 냅다 내달렸지요. 빨리 짐! 나는 소리쳤지요. 지금 가야 해!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짐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숲으로 달려가 짐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년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너 흑인 노예 한 명 봤니? 라고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그래? 그놈은 도망 노예잖아. 마을에서 그자에 관해 들었어. 그자는 지금 펠프스라는 집안에서 데리고 있다고 하던데? 술집에 있던 한 영감이 펠프스 씨에게 강 아래 뗏목에 도망 노예가 있다고 말했대. 그놈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펠퍼스 씨가 영감에게 40달러를 주고 오늘 오후에 그 노예를 잡았대. 펠퍼스 씨는 그 노예를 주인에게 되돌려 주러 갈 예정이래. 그러면 그들은 300달러를 받는데. 나는 그 두 사내가 나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펠퍼스 씨가 어디에 사는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강 하류 크고 하얀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짐을 도로 데려올 궁리를 모색했습니다. 우선 나는 뗏목을 타고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나는 뗏목을 나무 아래에 숨기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습니다. 불빛이 켜지기 전에 나는 카누를 타고 강 아래로 갔습니다. 펠러서의 성 근처라고 생각되는 곳에 멈추고 카누에서 내려 그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개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놈들은 사방에서 달려나왔고 마구 지저댔습니다. 한 50쯤 먹어 보이는 여자가 집 밖으로 달려나왔는데 여자 뒤에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내게 달려와서는 내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너로구나. 그렇지 않니?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예, 그래요 아주머니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우리는 너가 이틀 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실라스 삼촌은 매일 너를 만나러 마을에 가신단다. 삼촌은 지금도 마을에 계셔. 그렇지만 곧 돌아오실 거야. 그녀는 계속 찌꺼렸습니다. 나는 실수를 할까봐 입도 뻥끗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들에 관해 모든 걸 얘기해 보거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오신다. 빨리 숨어. 그녀가 나를 집 안으로 밀어놓고는 앞문 뒤에 숨겼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들어오자 그녀는 그에게 그가 왔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문 뒤에서 나를 당겨내었습니다. 누구? 펠프스 씨가 놀라서 소리쳐 물었습니다. 톰 소여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마룻바닥에 나뒹굴 뻔했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 큰 행운이기는 했지요. 내가 톰 소여인 척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니까요. 톰과 동생 시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폴리 이모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 관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방금 알게 된 것인데 폴리 이모가 펠퍼스 여사의 언니였던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톰 소여의 이모 셀리와 삼촌 실라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톰은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